2, 3주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3에서 2에서 4주 또는 5주,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전까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저희가 실제 보기 때문에 중간고사 또한 가이드를 제가 그 추석 기간에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공지를 해드리고 문자로도 통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4주차, 5주차, 6주차까지는 회귀 모델과 분류 모델에 대해서 배우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생략하고 키워드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귀는 연속형의 예측에 쓰이고요. 분류는 우리가 범주형의 분류에 쓴다. 뭐 예를 들면 레코멘데이션을 해준다든지 여러분들의 뭐 직업 상담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 뭐 직업을 매칭해 준다든지 할 때 이런 분류에 쓴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또 강의 목표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머신러닝 회귀 분석 그리고 분류 이런 모델들을 앞으로 쭉 세부 모델들을 말씀드릴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것들을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수식 이런 거에 너무 목매다지 마시고요. 가능한 좀 이 경험적으로 좀 이해해 보시려고 개념적으로 이해해 보시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업에서는 모델 고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마디로 지난 시간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저희가 강의 우리가 교환해서 이전 그 슬라이드에서 저기 말씀드렸던 게 더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트너, IT 시장 조사 기관입니다. 사람 이름 아니에요. 가트너에 따르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3V 외에 이제 4V, 5V, 6V, 7V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는 복잡한 데이터까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정의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량의 정형 데이터만 있다고 해도 실은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통계적인 분석만으로는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용량 자체가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이제 테라바이트, 헥사바이트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 규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정형 규모 자체가 아니,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거냐? 이때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핵심만 다시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짚어드리면 결국 3V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는 크기, 그 다음에 벨로시티 속도는 절대 스피드가 아닙니다. 벨로시티에 대한 속도는 데이터의 생성 주기에 대한 속도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어티, 다양성.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이미지도 있고, 음성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예, 이거를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기존 데이터인 그 엑셀 자료에 붙여서 무언가를 회사나 이제 뭐 공공기관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3V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추가로 우리가 정확성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성이에요. 데이터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빅데이터예요. 뉴스 기사를 엄청 모았어. 근데 그게 전부 다 극우 세력의 뉴스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참 사실과 다를 수가 있어. 그쵸? 온갖 뭐 극우 내용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출처라는 거는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편향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치라든지 데이터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걸 모아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relevant, 관련 있는 변수만 모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직이나 전직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불필요하게 머리카락 색깔이라든지 뭐 매니큐어 여부 이런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관련 있는 변수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짧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배우실, 이론적으로 배우실 부분들이랑 실습도 하실 텐데, 7주 이후에 이런 모델들은 가정을 하고 하는 모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학 수업을 저한테 이제 들었던 그 7명의 전사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그 통계학 때는 가정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확률과 추론으로 우리가 검증하는 거였어요. 검증을. 그러나 빅데이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릴 때 좀 느낌이 오겠지만 우리가 전체 변수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넣어서 걔네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 변수의 웨이트라고 하는 가중치를 구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가 어떤 것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을 다 계산하게 된다고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이것을 전역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글로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계산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필요한 게 들어가면 걔가 어떤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다 제껴내고 관련 있는 것만 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시각화도 포함해서 요즘에는 세븐 V라고 표현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게 결국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수행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노력을요. 이제 컴퓨터나 기계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이죠. 여러분들 기술 교육대학에 있으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인간이 하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느냐? 추론, 학습,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 예측하는 건데 지금 AI가 얼마큼 발전했냐면 LLM 모델의 추론 모델이 2025년 2월부터 사용이 되면서 이제는 얘네들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추론이나 이런 영역까지도 이제는 넘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야를 막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인공지능 과정에는요, 컴공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컴공 외에도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신경과학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학문이 융합이 됩니다. 뭐 요즘에는 언어과학까지도 융합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활용되는 그 예시는 여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 어, 분석이라든지 예상 및 예측, 객체 분류, 자연어 처리, 추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이게 지금 이 중에서는 지능형 데이터 추천이 아마 여러분들 그 고용 서비스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프라이머리하게 아마 중요한 기능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도 그 단순 우리가 검색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그 기능은 AI가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AI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가 토론하고 설득하고 하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예.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과 학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울 거예요. 뒤에서 이제 쭉 오늘부터. 자, 학습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주어주면서 계속 얘를 반복해서 똑똑하게 만드는 거야. AI가 똑똑해지면 그때부터 쓸모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수행하면 시간과 노력이 드는 그 태스크, 일을 대체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거 적어 놓으세요. 한마디로, 중요한 겁니다. 별표 두 개. 한마디로, 자동화라고 해요. 이거를 자동화. 자, 다음에 제가, 이런 사람도 있어, 이제. 시험, 교수님 이거 자동화, 저기 프린터블이 없었는데요. 교육자료 없었는데요. 왜 자동화 문제를 내셨어요? 제가 다 언급을 했고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치라고 했는데 자, 다음 중 자동화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네, 그러면 이렇게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서 뭐 사람이 수행하면 노력이 드는 일을 대체하는 게 자동화의 정의죠. 꼭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좀 했던 것 같고요. 자, 요거 했었나요, 혹시? 안 했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좀 빠르면 저한테 말 빠르다고 말씀을 꼭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는, 예, 좀 하루에 4번 정도는 여러분들 좀 대답을 해주시고, 8번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고, 6번, 노래도 있잖아요. 6번은 피드백 좀 해줘요. 예. 그 우리를 열어주는, A뿔을 열어주는, 비밀 열쇠입니다, 그게. 대답을 좀 해줘. 좀. 예. 자,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구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베이직한 부분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별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자, 우리가 뭐 오늘날 흔히 듣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 뭐 인공적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일들을 컴퓨터가
또는 기계가 대신 수행하는 기술을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결국 이거는 인지 능력을 모방해서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 즉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 지금 도식을 보시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것들은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용어가 사무엘 잭슨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본인 논문에 썼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저기 뭘 대단한 개념을 생각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야라고 논문을 써버렸어. 이게 1950년의 일이에요. 이게 인공지능 용어가 등장한 게 그 이후부터 수많은 우리가 이 학문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용어로 부르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지 기능을 모방한 기계 공학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NCS는 뭐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객관식이라는 시험은 글씨 하나 토시 안 틀리고 맞기보다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키워드로 좀 공부하시면 좋은데 키워드는 뭐냐? 포괄적인 거, 포괄적인 가장 큰 개념이다. 이 왜냐하면 꼬아내면 어려워요. 나중에 다음 중 개념적인 정의로 가장 좁은 의미는 제가 좁은 의미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공지능이라는 건 가장 상위의 개념이다. 하위가 아니라 상위다. 이거 아주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위의 가장 큰 개념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은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이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제가 뭐 글자는 여러분들 읽으시고 자, 우리가 AI를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실습도 하실 텐데 중요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처럼 AI한테 데이터를 주고 얘가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걸 얘기해요. 다만 여기에 이제 답을 함께 제시해서 학습을 시킬 거냐?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야, 네가 알아서 좀 답을 찾아봐. 교수님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졸업 논문 지도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서 너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면 네가 알아서 한번 해보렴. 너는 강하니까 이런 거. 그런 거 답을 안 알려주는 것도 있죠. 그런 학습도 있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방법론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텐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우리가 이 AI가 어떻게 AI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 소위 이걸 좀 어렵게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다. 그래서 이거 기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머신은 기계고 러닝은 학습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딥러닝은 더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하위의 개념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기능이 머신러닝이죠. 그 머신러닝의 또 다른 하위 더 특정화된 개념이 딥러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방법론을 쓰지 않고 특성화된 개념이라고 할게요. 특성화된 방법. 특성화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구현할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정밀하고 아주 이 정보들을 잘 도출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쓰는 이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해요. 이거 발견하신 건 아닌데 이거를 고도화시키신 분이 노벨상을 탄 거예요. 예, 캐나다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 뭐 저랑도 좀 그분은 잘 모르시지만, 뭐 세계 상위 2%니까. 그분이 1%고. 서로 좀 뭐 대화 좀 하고 합니다. 예. 여하튼, 여기서 녹음 되겠네요. 자, 여하튼 그 특성화된 방법을 딥러닝이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 사람이 뉴런이라는 게 있어, 뉴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걸 인지할 때, 그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걸 한 번에 탁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이제 그 시각 피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렵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뇌 안에 피질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가 그 후두엽 쪽에 그 시각은 후두엽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피질이라는 게 뇌 껍데기인데 색깔만 인지하는 껍데기, 그 다음에 모양을 인지하는 껍데기, 크기를 인지하는 껍데기 이런 것들이 뇌 피질이 하나씩 있어. 그럼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어떻게 우리는 인식하냐면 인간은 사과의 색깔을 먼저 인지하는 그 눈에는 한꺼번에 다 보이지. 그러나
색깔만 처리하는 뇌피질, 향기만 처리하는 뇌피질, 크기만 처리하는 뇌피질, 질감을 처리하는 뇌피질. 얘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아 이거 사과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렇다고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걸 그대로 수학적인 연산으로 만든 게 딥러닝인데 나중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말씀 다시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인공지능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론이고 딥러닝은 방법론 중에서도 가장 특성화되고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잘 쓰고 있는 가장 대두되는 그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뭐 인공지능 활용 개시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있는데 이런 거 기술들을 종합하면 그게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다고 이제 그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나중에 그것도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생각에는 에이전트 형태로 쓰일 겁니다. 에이전트는 뭐냐면 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 시킬 때 지금 챗GPT로 매번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씩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료 찾아줘, 뭐 저기 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좀 한 다음에 내 심리도 좀 상담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AI는 에이전트 형태가 되면 그게 아니라 사람처럼 얘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과제 네가 해봐. 그럼 얘가 예를 들면 자료 찾는 AI, 예를 들면 PPT 만드는 AI, 한글 문서 만드는 AI가 각각 에이전트들이 아니 그 AI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를 하나의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약간 자비스처럼요.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런 거 형태가 될 거예요.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MCP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MCP 아마 들어보셨죠? 그래서 MCP가 들어오고 최근에 지금 뭐 커서라든지 아니면 클로드가 작년 2024년 11월에 이제 MCP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모델 컨텍츄얼 프로토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컨텍츄얼, 문맥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이전에 AI는 그렇게 안 했다고. 예전에 AI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텍스트 기반이었어요. 텍스트 기반. 예를 들면 제가 과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직이라고 하면 이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치면 GPT-4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단어가 오면 그 다음 단어에 올 확률을 얘가 막 다 찾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가능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게 해서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쓰는 어떤 용어라는 게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를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사과라는 것도 맥락에 따라서 사과는 먹는 사과일 수도 있지만 프로자이즈 그러니까 뭐 사과한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한 거거든 맥락.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트가 가능한 건 이제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주면 내가 이제 앞으로 멀티 에이전트가 하는 거죠. MCP 연결을 다 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 예를 들면 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다니는 누구누구야. 나는 지금 이런 과제를 받았어. 이런 숙제를 받았는데 너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과제를 한번 뭐 네가 가능한 PPT도 만들고 뭐도 하고 내 폴드도 뒤져서 답을 찾아봐. 그럴듯한 A 플러스 받을 수 있는 PPT를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세부적인 저기 AI들이 각각 일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활용 예시에서 또 다른 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전체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체 정렬.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의료 AI 또는 의사분들은 되게 재밌어해요. 그래서 저랑 좀 친하신 분이 지금 성균관대학 교과대학 아니, 예방의학 교실에서 지금 그 후생 유전학이라는 걸 하거든요. 후생 유전학이 뭐냐면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옛날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한 20년 년 전에 그때 이미 이 유전체 지도가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지도가 다 밝혀졌다고. 문제는 뭐냐면 DNA가 너무 복잡한 거야.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 유전체 정렬, 그러니까 제넘 얼러게이트먼트라고 하는 유전체 정렬을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유전체라는 게 쭉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NGS라고 차세대의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유전체를 우리가 막 조합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이걸 막 잘라내요. 아마 유전체 가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유전체가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해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당뇨가 있는 유전자가 있으면 걔를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유전체 가위라고 그러죠.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렬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고, 예, 애초에 질병이 태어날 때부터 또 태어나기 전부터 질병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거 우리가 유전체 정렬, 유전체 기술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조각들을 우리가 이런 참조 유전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참조 유전체 소위 정답을 맞추는 거죠. 우리가 정답 지도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있으면 당뇨라는 거에 유전체 지도를 막 이걸 해서 잘라가지고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이거를 활용합니다. 이런 거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굉장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 뭐냐 하면 아까는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컨셉에 따라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계학습, 그다음에 딥러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 지능 수준, 자 지능 수준, 소위 능력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얘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번이 weak AI, 약 인공지능이고요. 2번이 strong AI,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자, 우리가 약하다, 강하다를 정의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약 인공지능은 쉽게 얘기하면 제한된 범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한된 범위.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일을 대체한 AI를 만드는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직업 상담을 해주는 AI. 자, 이때 상담인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직을 상담해주는 AI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걔는 이직만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제가 뭐 좀 그 업계를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뭐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직업이나 여러분들 뭐 노무사라는 직업이 이직만은 상담하진 않잖아요. 법적인 처리도 해줘야 되고 뭐 전직도 상담해줘야 되고 우울증도 좀 달래줘야 되고 이런 일은 멀티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이직만 제한된 범위 그거 하나만 한다면 위크 AI고요. 현재 사용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AI는 지금 위크 AI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이거는 소위 앞으로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강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사람 같은 AI예요. 사람 같은. 사람 같은이라는 게 표현이 뭘까요? 사람 같은. 사람 같다라는 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하나의 일만 하지 않습니다. 멀티죠. 멀티모달뿐만 아니라 멀티모달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이해하고 예. 옛날에는 듣는 AI 하나 있고 말하는 AI 하나 있고 말을 글자로 바꿔주는 AI 하나 있고 이런 식인데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멀티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중요한 건 스스로 학습해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이거를 이해해서 어떻게 하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롱 AI인데 지금 요 절반까지 온 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AI는 리조닝 모델인데 얘는 추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I 보시면 GPT-5 보시면 얘 보시면 자, 저는 제 수업에 GPT-5를 열어서 막 기능 알려드리진 않아요. 네, 그런 거는 다른 수업에 배우시고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GPT-5를 보시면 얘가 이미지도 첨부하고 여러분들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고 여러분의 텍스트도 자, 예를 들면 내가 과제를 해야 돼. 과제를 해야 되는데 대본을 좀 짜죠. 근데 내가 옛날 A뿔 받았던 수업을 뒤져보니까 PPT가 있는 거예요. PPT를 올려. 자, 얘가 옛날에 A뿔 받은 거다. 이렇게 만들어줘. 근데 마침 영상도 있는 거야. 내가 발표했던. 얼씨구나. 영상도 올려요. 그래서 이 두 개 참고해서 네가 내 지금 조사한 자료를 올려줘요. 텍스트로. 자, 영상 이미지 텍스트 참고해서
정말 그럴듯한 A4를 받을 수 있는 대본 만들어주죠. 얘는 지금 듣고 다 되는 거야. 이미지도 되고. 멀티모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상황하고 맥락을 이용해서 요새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LLM 시장이 요즘에 요동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도 굉장히 LLM을 공부하는 지금 상황인데 다시. 여러분들 LLM 공부하는 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랑.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중요한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상의 이제 LLM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아마 제 생각에 GPT 속된 말로 뭐 6나 7 정도 되면 아마 약간 스트롱 AI에 가까운 멀티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수준은 약인공지능인데 우리 인류가 가고 싶은 이런 목표는 강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인공지능을 설명하는 재미난 실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건 뭐냐 하면,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릴 거는 존설의 중국인 방이라는 하나의 실험이었어요. 자, 이 실험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인공지능의, 유래가 썼네, 인공지능의 본질과,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실체를 알자 이거죠. 본질과 한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은 밀폐된 방이에요. 자, 한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 어떤 메모 쪽지로 인풋, 어떤 명령어를 그러니까 어떤 뭐 실행 가능한 뭐 요청을 합니다. 종이에 적어서 와요. 얘는 이 실행 가능한 종이를 이 사람은 펼쳐보고 그거를 이 사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핵심은 이건데요. 만약에 여기에 이게 이 사람 영국인이야 다. 존설이라는 사람이 영국인이었거든. 모두 다 영국이야, 세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자, 이 지금 요 매뉴얼은 중국어 매뉴얼인 거야. 중국어 매뉴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야, 존설이. 이 매뉴얼이라는 게 이 사람이 쓴 어떤, 예를 들어 법전이에요. 법 규칙을 질문하면 중국어의 거기에 해당되는 문항을 일일이 매칭해서 찾을 수 있는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매뉴얼에 따라서 중국말로 아웃풋, 다른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답을 찾아서. 소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 이 매뉴얼을 보고 규칙에 따라서 이제 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규칙에 따라서 답을 제시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중국어로 답을 주면 중국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아,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실체를 우리가 보면 이 전설의 실험에서의 실체를 보면 아무도 중국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국말을 이해하고 준 게 아니야.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매뉴얼을 참조해서 규칙에 따라서 답을 준 것뿐이지. 우리가 쓰는 AI라고 하는 게 사실 본질이 이렇단 말이에요. 완전 이해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LLM, 초기 우리가 GPT를 보시면 걔네가 우리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간처럼 답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의 이런 시스템 매뉴얼의 규칙에 따라서 대응되는 답을 빠르게 찾아서 확률적으로 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친구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제가 뭐 세계 정신과학 협회 또 50명 중에 에디터 중에 한국인 2명 중에 한 명인데 뭐 사설이 길어졌는데 요즘에 정신과 이런 얘기가 있어요. AI 과몰입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AI 과몰입? 그 끄떡끄떡거리는 분들은 이런 게 다 연구 주제라고. AI 과몰입이 뭐냐면 AI를 너무 친구처럼 여기고 AI가 없으면 과의존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고라는 게 이제 없어질 정도로 너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AI는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내가. 이거 이제 존설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기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언어 이해나 의식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오래전에 이거를 이제 실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위크 AI랑 스토롱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우리가 대부분의 AI가 야기 인공지능이고요. 우리가 뭐 특정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뭐 의료 AI만 보시더라도 예를 들면 얘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만 판단하는 AI지 그 외에 뭐 뇌종양도 있고 뭐 외에 뭐 여러 가지 뇌 질환들이 있는데 알츠하이머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지 못해요. 하나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위크 AI가 지금 현재는 어, 이 수준이고요. 앞으로 인류가 이제 어떤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아마 스트롱 AI까지 갈 수 있지 않냐. 다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영역이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것 때문에 녹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신러닝. 왜냐하면 앞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교양으로도 좀 접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지나가면서 많이 들었던 것들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머신러닝 아까 제가 AI의 개념을 설명할 때 AI라는 포괄적인 개념, 광의의 개념 밑에 머신러닝 하나의 방법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AI에 대한 방법론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고민을 했냐? 저도 좀 편하게 수업을 하고 싶으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교재를 찾는 거였어요. 시중에. 이 교재 하나 찾아가지고 저도 그럼 이걸 그냥 쉽게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이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없어. 다 뭘로 돼 있냐면 코딩 내용이에요. 코딩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쓸 텐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이 잘 없어. 그래서 지금 수업 자료를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지금부터 중요한 거 좀 많이 적을게요. 자, 머신러닝은 제일 먼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머신러닝 분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잠시만요. 펜으로 좀 드릴게요. 자,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분류라는 거는, 잠시만요. 이게 판서가, 어, 자,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수행할 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도출할 때 이 학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소위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AI는. 간단해요. AI는 어떻게 학습할 거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 AI한테. 그 다음에 AI한테 중요한 건 최적화. 얼마큼 똑똑하게 만들 거냐.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학습할 거냐. 얘를 어떻게 똑똑하게 만들 거냐. 이 부분인데 자, 지금부터 학습에 대해서 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 도표 보이시죠? 자, 기계학습은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으로 나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별 3개짜리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네. 자, 핵심만 좀 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어, 지도학습의 포인트는 뭐냐면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때 정답이라는 걸 우리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레이블이라고 해. 그게 좀 이상한 게 이게 영어로는 레이블인데 한국말로 적을 때는 라벨이라고 적습니다. 어, 마치 문해너를 바나나라고 쓰는 것처럼 라벨이라고 적습니다. 레이블. 라벨은 뭐냐? 라벨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 Y를 얘기해요. Y값, Y 수치. 또는 좀 쉽게 얘기하면 자, 결과를 같이 알려주는 거죠. 해답을 알려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뇌졸중을 뇌출혈을 뇌경색 뇌가 막히는 거 뇌경색을 예측하는 AI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단순한 방법은 MRI 또는 CT 사진에서 뇌경색 막힌 거잖아요. 뇌혈관이. 얘를 이거는 뇌경색이야라고 답을 알려주는 거죠. 네, 네이버의 답입니다. 그거와 함께 이미지를 한 1000장 정도 줘요. 그 다음에 얘는 정상 사진입니다라고 네이버 답을 달아서 CT 사진을 줘요. AI한테. 그래서 학습을 시켜. 그리고 얘는 지금 답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뭐 시커먼 게 하나 막혀 있으면 이거, 뇌졸중이구나. 그것까지 답을 안 알려주더라도 얘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새로운 이제 CT 사진을 하나 줬을 때 얘가 정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AR로 판단하느냐. 이게 바로 지도학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답을 학습할 때 함께 넣어서 학습한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대다수의 교육은. 지도학습이지. 왜냐하면 제가 답을 알려주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NCS 어때? 답을 알려주잖아. 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정리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괄호 넣기 하잖아요. 그 괄호 넣기 답을 넣잖아.
아이, 고마워요. 끄떡끄떡해요. 부회장이라면, 나도 저 하술 단체에서 부회장이에요. 2인자들이 서로 많아. 원래. 빨리 회장을 제거해야 돼가지고 회장 올라왔는데, 그렇죠. 나중에 또 얘기 좀 진하게 하자고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 답을 함께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슈퍼바이저. 영어로 슈퍼바이저가 뭐냐면, 여러분들 4학년 때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논문을 쓰잖아요. 거기에 지도 교수라고 쓰되 그 지도 교수가 영어로 슈퍼바이저예요. 예. 그러니까 지도한다. 일 알려준다.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린아이 교육. 교육이라는 게 답을 항상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묶어서 설명할 텐데 비지도 학습이랑 강화 학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할아버지한테 막 저기 어릴 때 밥을 먹다가 할아버지한테 침을 뱉었어. 이렇게 침을 뱉었어. 이빨 사이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굉장히 이제 화가 났죠. 혼났겠죠, 걔는. 혼나고 나면 이게 이제 지도학습이에요. 침을 뱉으면 혼나는구나. 할아버지한테 침 뱉으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얘가 그 이후에 할머니를 봤는데도 할머니한테 침을 뱉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할머니한테 침을 뱉으면 혼난다라는 학습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한마디로 레이블 없이 학습하는 거예요. 레이블. 라벨 없이, 그러니까 정답 없이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때 정답이라는 게 없어도 돼. 때로는 우리가. 자, 한번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야. 경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모든 행동이라는 게 다 일일이 1대1로 매칭으로 배운 게 아니라고. 우리가 뭐 관습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규칙만 알더라도 답을 일일이 학습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정답을 없이 학습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하는 강화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차원은 변수의 수라고 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X랑 Y 이제 두 개가 쓰였으니까 2차원이요. 자, X는 만약에 키고 Y는 몸무게라면 자, 이걸로 제가 이제 새로운 비만이라고 하는 걸 새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비만이라는 것은 BMI로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돼.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비만이라는 걸 나눈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좌표에 표시하는 걸 벡터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X인 사람 두 개랑 Y인 사람 두 개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밑에 수치는 다 넣진 않을게. 그럼 수치가 일로 가면 적은 거고 X가 이 끝으로 가면 많은 거예요. 세모인 사람은 예를 들면 키가 한 190에 100kg인 거야. 그 다음에 X인 사람은 키가 예를 들면 80에, 160에, 80 노메터죠? 160에, 한 60kg인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는 얘는 비만이고 아니다는 답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것을 답이 없을 때 분류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리입니다. 너와 나의 거리. 지금 여러분들과 나의 거리. 답이 없더라도 멀어져 있잖아요. 지금 벌써 지금 14번 뒤로부터 좀 쭉 앉아 있잖아요. 점점 멀어져. 우리 저번에 8번에 앉아 있었는데 맞죠? 한 칸씩 막 뒤로 추적을 불러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제 수업이 재미없어도 괜찮은데 포기를 하지 말아줘.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이 뭐가 있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 교육제도가 다 잘못된 거예요. 자꾸 수학 포기해도 뭐 하나 포기하는 거 뭐 그런 게 입시 정책이 있잖아요. 막 역사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해서 그래서 대학은 뭐하노 이게 이 자꾸 포기하는 걸 저기 교육부에서 자꾸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포기할 이유가 없어. 이게 조금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에 출석 부를게요. 자, 어쨌든 얘를 제가 거리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떤 이론적인 걸로 BMI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거리로 이렇게 하나의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쪽 집단하고 이쪽 집단이 거리에서 나눠져요. 거리라는 건 간단해.
삼각자처럼 생긴 게 있어. 걔를 갖다 대면 유클레디안 거리라고 하는데 이 대각선을 잘 수 있는 거지. 삼각자 같은 거는. 우리가 이 밑변이랑 세로만 알면 대각선은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요 사이의 거리보다 x와 세모 사이의 거리가 훨씬 길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두 집단으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지. 이때 우리는 어떤 답도 알려준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얘는 비만이고 얘는 아니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지들이 찾아간 거라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 레이블 없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소위 요 하나 같이 알아두세요. 이게 다 중요한 거야. 어, 중요한 거야. 내가 자, 여기 유사성도 같이 유사성 제일 먼저 보는 게 특성이에요. 유사성. 그러니까 비슷한 특성, 비슷한 특성 데이터 자체만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답 없이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 회사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직을 예측하는데 이 사람은 이직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유사성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자꾸 요즘에 예를 들면 이 수업을 이탈할 것이다 말 것이다 보면 자꾸 자리를 뜨는 시간이 많다. 뭐 이러면 우리가 하나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자꾸 자리 뜨는 사람들이 이탈을 하더라. 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 자,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레인포스먼트는 우리가 교육학에서 피아제라는 사람이 옛날에 파블로브의 개 실험을 한 거예요.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묶어놨어. 종칠 때마다 밥을 준 거지. 그리고 나서 밥 안 주고 종만 치더라도 얘가 미치는 거지. 이제 강아지가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가 그때 그 보상을 강화라고 불렀다고. 램퍼스먼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상 같은 건데 보상만 들어가진 않아. 제가 만약에 한 10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가르쳤으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만 알려드렸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널리 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그 시스템도 강화학습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우리가 그 여러분들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그 원래 시험 기간이 8주 차에 특강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도 아마 그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지금 고용정보원에서 저기 뭐 만들고 있는 고용 AI 시스템이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강화라는 거는 보상 같은 건데 보상하고 벌.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우리가 증명시킬 때 이 사람한테 이 행동이 좋은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답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아유 잘하고 있어요. 해주면 잘 될 것 같아. 살아있잖아요. 근데 빛이 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칭찬이라는 거, 칭찬. 우리가 사회적 강화죠. 이런 걸 해주면 이 사람은 이제 더 또렷하게 쳐다보겠죠. 눈 맞춤을 하겠죠. 어느 순간. 아, 그런 거예요. 만약에 벌을 준다.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이것 봐라 하면서 이렇게 왜 이거 지금 수업에 이동을 해? 당신 마이너스야. 이건 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교육학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여기 AI한테 어떻게 벌을 줄 거예요? AI는 때릴 수가 없잖아. AI. 그래서 AI한테 주는 강화학습의 핵심은 보상이요. 보상이요. 자, 보상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면 강화학습을 설명할 때 제일 예전에 많이 했던 게 슈퍼마리오 게임이었어요. 슈퍼마리오는 보상이 되지. 왜냐하면 마리오 뭔지 알죠? 뚠뚠뚠뚠 이렇게 가다가 그 동전 먹고 하면 막 이렇게 10원씩 먹으면 올라가잖아요. 포인트가. 그러면 신나게 이제 피해 다닌다고. 그 슈퍼마리오 게임은 벌도 있어요. 거북이 가다가 밟으면 라이프가 떨어지죠, 생명이. 그러면 벌도 주는 거예요. 대체로 근데 대부분의 강화수 시스템은 보상을 줘. 음. 예를 들면 좋아요 같은 거. 내가 직업을 매칭해줬어. 이 사람이 보니까 결과물이 만족스러워. 나는 문과인데 나한테 문과에도 맞는 직업을 추천해줬네. 그럼 이제 이게 맞아요. 좋아요 하면 눌러주면 이게 이제 보상이 된다. AI 시스템. 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지도학습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회귀랑 분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줄게, 이거. 회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야. 연속형에 쓰는 거야, 연속형 변수. 연속형이 뭐예요? 수치.
그러니까 연속형 수치를 예측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번 학기에 100점 만점에 맞을 점수가 몇 점이냐, 뭐 80점이냐, 90점이냐 이렇게 수치를 예측하는 거죠. 분류는 그게 아니라 범주를 예측할 때, 범주형. 야, 이제 글씨 예쁘게 써두고 싶은데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과 이 시설 이런 거 살 때 우리가 사회과학적에 들어가니까 이 사실인데 데이터 가르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판서도 제가 저 천장 강의실 좋아하는 이유가 판서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이 지금 제가 없애갖고 내 거 이거 갖고 쓰고 있잖아 이거 68,000원짜리. 오케이. 음. 이것도 모자랐고 내 돈 주고 샀어요. 큰 거 샀어. 근데 잘 될지 모르겠네 필기가. 네. 자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범주형.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올해 이번 학기에 맞을 점수가 100점 만점이 아니라 A, B, C, D로 알고 싶다. 이거 범주죠. 내가 이번 학기에 A를 받을지, B를 받을지, C를 받을지. 예, 그런 것들.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나 한마디로 Y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 변수를. 결과 변수가 아니라 저기 들어가는 변수, 입력 변수라고 그러거든. 머신러닝에서는, 기계학습에서는. 설명 변수라고 안 해. 독립 변수라고 안 해. 보통은 입력 변수라고, 인풋 배열. 인풋 배열굴이 연속형이냐 보다 결과 변수가. 즉, 결과가 연속형 수치냐, 결과가 범주냐, 카테고리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쉴 때가 됐네. 그래서 잠깐만요. 요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잠깐만. 우리가 너무 많이 쉬면 좀 그러니까 5분만 쉴까요? 5분 쉬고 좀 일찍 끝내줄게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수업에 도구가 되게 많아. 되게 많아요. 지금 제 보세요. 저 막 시간표가 장난이 아니에요. 밥은 먹고 제가 또 차까지 가면 비도 오잖아. 또 비도 피해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산도 없어요. 저. 그러니까 우리 5분만 쉬고 합시다. 57분에 할게요. 네.
쉬는 시간이 짧네요. 네, 빨리들 출석을 또 불러야 되니까. 아이고, 또 이 학생들이 참 인성이 좋아. 시작하면 그게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지, 부활. 죽었다 살아나고. 네, 출석 부를 거예요. 제가 뭐, 아직 좀 안 온 것 같아서 제가 옛날 지금 쓸데없는 말 좀 한마디 하죠. 지금 교양 수업을 제가 또 이공계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산업경영학과 학생들도 있죠. 그 지원 학생이 또 산업경영학과. 이 학년들 좀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예, 거기 또 여학생들이었어요. 산업경영학과 와가지고 또 이제 여우짓을 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이니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뭐, 이 어렵다는 거. 아, 어려워. 야, 수업이 이래서. 아, 이게 뭐 표시나 썼어요, 참고로. 내가, 아이, 뭐 어려워요.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교수님, 우리 산업경영학부 교수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 네가 차릴 고용 조작으로 알아야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우리 학생들 보면 참 그래도 일관적으로 이렇게 반응들은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막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막 여우짓하는 거. 그래서 좀 운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 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출석 빨리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다 지금 출석을 그동안 체크를 쭉 해왔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기 뭐죠?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하신 분들 이거 그 절차로 내잖아요. 그런 것들 혹시나 제가 체크가 또 반박혀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승인 눌러놓고 그걸 안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사진 보기를 누르면 사진도 많이 달라, 또 지금. 이게 그래서 AI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얼굴 바꿔놔야지. 자, 고하람, 있어요? 고하람, 있어요? 반응을 좀 해도, 이 사춘기도 아니고 모자 툭 눌러쓰고 이러고 있고 막. 김가연, 김지현, 맞아요. 회장이죠. 김하윤, 예, 박운주, 오케이. 박조은, 빨리 볼게요. 박혜영, 심원빈이, 이름이 멋있다, 원빈이. 예, 어세진, 예, 병원이요. 오케이. 보면 반응 좋았어. 자, 어디까지 부르나? 이게 시간이 없는 건데 빨리 보겠습니다. 오나원, 오케이. 아영, 유아영, 이상지, 이슬기, 이유진, 이윤지, 예, 이은빈, 맞죠? 네, 좀 이제 외웠다고 이제 이은성, 예, 이지원, 또 이휘수, 네, 전건우 보내고, 와, 야 옛날에 잘생겼네. 야 이때 좋았다 야. 아니 뭐 지금 야 이때 좋았네. 좋았던 시절 있었어요. 하연, 전하연, 없어요? 전하연 없어요? 정래원 없어요?
그다음에 정의준, 네. 정태진, 홍예빈, 예, 황현아, 네, 좋습니다. 뭐 대체로 그래도 출석률이 좋아요. 예. 자, 이제부터 좀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들이야. 이게. 자, 지금부터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어떻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학습이 되는지, 제가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습하는 방법이 답을 알려주는 거든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든, 이 머신러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한 핵심 원리를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많이 본다고 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똑똑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똑똑해지냐? 한마디로 목적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용어를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 적어드릴게요. 뒤에 이제 목적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목적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로스 펑션, 손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머신러닝 학습의 기본적인 원리다. 학습의 원리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 함수, object function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목적 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요. 하는 목적을 어떻게 하느냐?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이게 수학적 표현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자면, 자, 예측값하고 실제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목적 함수라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올해 제가 수입이 얼마일 것이냐를 예측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런 식의 예측은 실제 올해 연말이 되면 제 수익의 총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값하고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소위 이런 것들은 정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얼만큼 제가 정확하게 제가 예측했던 연봉값하고 실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이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이거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없으면 없을수록 잘 예측한 거니까. 따라서 목적 함수는 우리가 네, 이 실제값과 예측값으로 차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게 손실함수예요. 목적 함수에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자, 목적 함수라는 게 수학이잖아요. 목적 함수의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게 손실함수예요. 손실함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이거는 로스라고 하는 거는 오차입니다. 오차에 대한 그러니까 학습을 했을 때 오차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할 때마다의 오차에 대한 표현. 자, 예를 들면 오차라고 하는 거는 에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에러라고 보통 표현해요.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이걸 에러라고 했다고 오차를. 그러나 우리는 머신러닝에서는 한 번만 계산하는 게 아니야. 한 번만 계산하면 에러라고 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학습을 하면서 오차를 줄여주는 최적의 그 단계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스, 손실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오차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를 오차라고 하지 않고 손실이라고 해. 그래서 손실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옆에 우리가 하나의 요 로스 평선에 대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면 이런 값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로스라고 하는 거 지금 만약에 우측 이 y에 로스가 있으면 이거 오차인 거야. 아니 오차가 높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오차가 10이라는 거는 정확도가 90이라는 거고 오차가 1이라는 거는 정확도가 99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차를 줄여주는 최적의 그 훈련 횟수를 찾습니다. 밑에는 이제 훈련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를 학습할 때마다 예를 들어 오차가 좀 줄어들어. 그러다가 너무 많이 학습하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 과적합이라고 그래서
너무 그 데이터에만 맞는 값을 학습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값이 나왔을 때 데이터에서 훈련한 값으로만 자꾸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오차가 올라간다고 그때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우리는 이 모델의 최적의 값을 찾으려면 모수가 가장 적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목적 함수, 특히 손실 함수를 가능한 가장 작게 만드는 게 학습의 핵심이다. 자, 여기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가장 합당한 모델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손실 함수를 가장 작게 만드는 것. 가장입니다. 작게 만드는 예, 값. 이것이 우리가 머신러닝 학습에서의 최적의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얘한테 몇 번 학습시킬지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면 AI한테 최적의 우리가 여러분 이직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는데 한 번 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한 번 돌려가지고 얘가 물론 좋은 걸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10번, 100번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야. 10번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AI가. 자, 근데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휘슬 어느 그 최적의 옵티멀한 걸 끊어줘야 되느냐? 로스가 가장 작을 때 끊어줘야 된다. 이건 제가 나중에 실습할 때 지금 말로 이렇게 해봐야 와닿지가 않아. 실제로 해봐야지 알아.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느낌 올 거예요. 어쨌든 지금 개념을 말씀드리니까 정리하자면 머신러닝 학습의 원리는 소위 목적 함수.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손실 함수입니다. 정확도를 보기보다는 손실로 얘기를 해요. 이 손실이라는 거는 크면 안 좋다. 손실이 작은 값이 최적의 가장 합당한 모델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우리가 요것 좀 쳐놔야 돼. 이거, 쳐놓은 게 아니라 뭐야. 별표를 해놓으셔야 돼.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optimize, 최적화라고 그래. 자, 여기 지금 중요한 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만 알면 AI는 쉬워. 학습과 최적화. 학습을 어떻게 방법을 할 거냐? 비지도 학습을 할 거냐, 지도 학습을 할 거냐 이런 건 정합니다. 그 이후에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모델이 있어요. optimize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AI의 핵심이야. 자,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학습을 몇 번 할 거냐. 이거는 최적화를 찾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학습할 거냐는 우리가 그 학습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국어 그 존설의 중국인 방을 예시로 들자면 이거를 컴퓨터 AI로 그대로 우리가 대입하자면 자, 입력 데이터는 중국어를 질문한다는 건 입력 데이터, 인풋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이거 함수라고 그래 이거를 우리가 펑션 어떤 절차를 수학적인 무언가 이 상자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거야 그냥 있어 보이잖아 펑션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거기서 도출되는 값을 우리는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출력이라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까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고 출력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안에 있는 요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AI라고 하는 건데 자 이때 컴퓨터는 값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중국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만 정해주면 값을 알지 못한다기보다 규칙을 정해주면 거기에 대응되는 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거고요. 중국어로 된 답변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그리고 요 중국어 답변 매뉴얼을 컴퓨터 프로그램, 소위 우리가 AI, 머신러닝 이런 AI 방법론을 얘기할 수 있다. 대입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지금부터 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녹화 자료도 뭐 보실 분들 보시고 안 보실 분들 안 보시고 또 뭐 시험 기간이 도래하면 또 걱정이 되시면 또 보셔도 되는데 저기 뭐냐 그건 선택의 자유입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녹화 자료를 가능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하나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머신러닝의 가장 큰 줄기를 하나 꼽자면 자, 제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서 오버뷰를 해드렸어요. 오버뷰. 전체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도학습에 대한 알고리즘을 쭉 말씀을 드릴 거고 비지도학습에 대한 알고리즘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강화학습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 모든 걸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15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제 목표는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개발자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일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저기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여러분들이 직무에서 충분히 필요한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도학습입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제가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AI한테 정답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법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크게 회귀, 리글레이션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수업에 좀 소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는데 자, 회귀 모델은 우리가 자, 이 Y, 즉 우리가 아웃컴, 출력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출력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력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요 앞에 지금 존설의 요 방에서 출력값, 최종 요 결과물, 얘를 지금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이 수치, 연속적인 숫자 값이어야 돼. 연속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 통계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연속적인 숫자 값이라고 표현해 줄게. 자, 이런 모델들을 전부 다 우리는 회귀 모델이라 불러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학기 성적이랑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을 우리가 각각 변수라고 해서 이걸 입력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학기 시험 점수를 몇 점 받을지 100점 만점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런 것, 뭐, 교수님과의 눈 맞춤 횟수라든지, 뭐, 고개 끄덕이기 횟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값으로 하나씩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값은 우리가 만약에 연속적인 값이에요. 예를 들면 100점 만점, 100점으로 우리가 환산했을 때 이 100점이라는 게 이 값이 끊기지 않고 1점부터 100점까지 연속 숫자로 다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제 쭉 배우는 알고리즘들이 있을 텐데, 크게 보면 회귀나 분류, 둘 중에 하나의 범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앉아서 할게요. 이 허리가 필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러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 글자를 제가 예쁘게 써드리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분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라고 그래요. 자, Y가 어떤 범주냐. 범주라는 표현이 어려우면 이거를 어떤 그룹이냐. 그룹이 낫겠다. A그룹이냐 B그룹이냐, 1진이냐 2진이냐 나눌 때 우리가 그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라고 해요. 클래스. 예.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이때는 예측보다는 판별이라는 표현을 써. 판별. 어디에 속하느냐,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직할 그룹에 속하느냐, 앞으로 계속 재직하면서 남아있을 그룹에 속하느냐, 이거를 만약에 판별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쿵 소리가 아니야. 혹시 이렇게 기상이 악화되면 오후 수업은 진행이 되나요? 이 학교에서? 잘 몰라가지고. 예, 재량이에요. 오후 수업은 내 수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업. 맞죠? 그러니까. 내 수업에서 얼마나 좋을까. 맞죠? 그 막 메타버스에서 했을 텐데. 제가 실제로 나 메타버스에서 하려고 메타버스도 해놨니 사람이 많아가지고 10명씩밖에 안 들어가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 그래 사실 메타버스를 대면으로 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공간 메타버스 하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실험적으로 한 주 정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면 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목요일 수업 좀 늦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4시에 있으면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분원 가는 버스에서 들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봐도 돼요. 제 메타버스 공간은. 핸드폰으로 접속이 가능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쓸 수도 있어. 그 이어폰만 잘 끼면 그 신부동에서 신나게 노시면서 또 예, 좋습니다. 그 또 좀 읍내 가지 마시고 좀 신부동을 좀 많이 가주세요. 거기. 맨날 거긴 당국대, 뭐 백석대, 뭐 상명대 맨날 걔네들만 돌아다니니까 여러분들 코리아테크 잠바 있잖아요. 빨간색이니까 좀
약간 고려대 같잖아. 코리아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이잖아. 다니란 말이에요. 좀 다니시고. 예. 그래야 좀 저도 기가 살지. 예. 저, 저도 저 단국대 교수님들 겸상을 안 해, 내가 원래. 어? 나 정도 되면 원래 단국대 교수님하고는 겸상을 안 합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떤 데이터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속적인 숫자값을 쓰던 아니면 어떤 그룹에 속할지를 계산을 하던 중요한 건, 자, 지도학습하면 아까 뭐였어요? 라벨이라 쓸게요. 즉, 한마디로 우리는 정답을 정답을 제가 써드릴게요. 학습에 활용 또는 포함한다 하는 이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정답을 매번 학습할 때, 훈련시킬 때 답을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연속적인 값을 쓰는 경우 회귀, 그다음에 클래스를 나눌 때 분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획이랑 분류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릴 텐데요. 이 지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을 하나 제가 꼽으라면 획이랑 분류 중에서 획이가 사실은 기법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저기 판단하는 그런 가치들이 그 연속적인 값들이 많아, 사실은. 다만 이제 그건 이제 분야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처럼 고용 정책이나 서비스 쪽에서는 분류가 중요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직할 사람, 이직하지 않을 사람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는 사실 연속형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의 독립 변수와 자, 이게 이제 통계학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통계학 수업을 좀 들으셨을 테니까 독립 변수와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이게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정확하게는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입력 변수라고 해요. 머신러닝에서는. 입력할 때 쓰는 변수.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쓴 다음에 그러니까 이 모델이라는 게 펑션인 거야. F라고 표현하거든. 수학적으로. 자, 이 모델을 우리가 우리 지금 배우는 시간에서는 기계학습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야, 이 박스를. 이 박스에 하여튼 입력 변수가 이 박스를 거치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아까 존설의 그 방처럼 예, 이거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라고 원래는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표현이었는데 결과 변수예요. 결과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가장 간단한 건 회귀 분석이라고 그래.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여기 지금 예시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예시 2만 얘기해 볼게요. 자식의 키는 엄마의 키와 아빠의 키와 나의 평균 수면 시간이랑 내 평균 운동 시간.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야. 맞죠? 이 독립변수를 우리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X라고 한다고. 그러면 X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 그 X 네 개니까 우리는 이걸 4차원이라 부르기로 했어. 그러면 차원은 뭐예요? 변수의 수죠. 차원은. 변수의 수잖아. 그러면 얘도 X고 얘도 X고 얘도 X고 얘도 X잖아. 그러니까 X 옆에 숫자를 붙인다고. X1, X2, X3, X4.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X, 두 번째 X, 세 번째 X, 네 번째 X. 예,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예, 자녀의 키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소위 한마디로 우리가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을 예측에 활용한다고 써요. 아까 잠깐 돌려볼게요. 앞서 우리가 이 분류는 우리가 판별에 속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중요하니까 뒤에서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예. 우리 분류는 아유 이거 아닌데 잠깐만 형광펜. 분류는 우리가 판별이라고 한다고. 판별. 분류한다고 쓴다고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영어로. 어디에 속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연속형은 어디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연속적인 수니까 y가 예측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프레딕션.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딕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이와 같은 하나의 수식을 만들어서 회귀로 만든다.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회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야. 길게. 첫 번째는 예측을 할 때 있어서 크기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
엄마의 키가 크면 클수록 내 키가 커지는지, 이때 엄마의 키, 아빠의 키, 평균 수면 시간, 운동 시간 중에서 내 키에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계산할 수가 있어, 다 이거는. 그럼 뭐 기본적으로 아빠 키나 엄마 키일 거야. 예, 이 키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돼. 이 세상에 노력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뭐 남자친구나 특히 남자들보다 여성분들 우리가 그 남자친구 고르거나 할 때, 선택할 때, 초이스할 때 너무 키에 제한을 주게 되면 막 180 이상이요, 막 물론 뭐 나는 180 넘지만 180 이상이면 190이요 하면 상위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진짜 보석을 놓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크기를 알 수 있는 거. 어떤 게 제일 크냐, X1이냐, X2냐, 우리가 엄마 키냐, 아빠 키냐, 내 키 측하는 거. 두 번째는 방향성. 여기 적어줄게, 방향성. 네, 방향성. 방향성이죠. 그렇죠. 방향성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 키도 같이 늘어나느냐,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키도 같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키가 커지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도 우리가 예측해서 알 수가 있다고. 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8분 후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8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말도 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기법인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자, 어디에 속할 거냐? 예, 어디에 속할 거냐? 속할 거냐? 그러니까 어디라는 게 여기 어느 그룹이죠. 어느 그룹, 어느 집단. 아, 집단이라고 표현할게. 어느 집단에 속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앞에는 어떤 특정 값을 예측해야 돼. 잠깐 돌려볼게. 이게 왜 예측이냐면 어떤 특정 값을 맞춰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엄마 키, 아빠 키 넣었더니 내 키가 몇 센치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로 나와야 돼. 연속형이니까. 그 특정 값을 우리가 맞출 때 예측이라고 하는 거야. 연속형은. 그 목적이야. 그런데 분류는 어떤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느 그룹에 속할 거냐. 여기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확률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를 받을 거냐. 그 확률이 몇이냐. 네, B면 B 받을 확률이 몇이냐. 이것을 보는 거죠.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yes or no. 예를 들면 그 이분형이라고 그러거든. 통계학 혹시라도 다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분형이란 건 마이너리. 그러니까 yes or no 같은 거.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뭐 병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질병이 있다 안 한다. 이 직장 학교 다닐 거냐 말 거냐. yes or no 이런 거. 이거 이분형이라고 그러지. 이럴 때 뭐 쓰이거나 아니면 다범주. 우리가 이분형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걸 멀티노미얼이라고 해요. 다범주. 예를 들면 뭐 A 맞을 확률, B 맞을 확률, C 맞을 확률, D 맞을 확률, F 맞을 확률, 뭐 이런 확률들. 나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이 뭐 D 이런 거 잘 안 줘요. 제가 원래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점수를 주는데 가능하면 잘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아, 이것도 수업 약간 좀 30분만 맥락 끊겠는데 제가 그 물론 이제 신임 교수지만 제가 그래도 저희 원래 15년 제 나이가 좀 있어요. 15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신임 교수로서 공부에다 계속 얘기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막 뭐 면담 있으면 계속 총장님 면담 얘기하고 해갖고 그 지금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내 다음 학기부터 바뀐다 카대 뭐냐면 내가 황당한 게 이게 지난해 학생 수가 적은데 소수 강좌인데 A 줄 수 있는 퍼센트를 막 35%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 3학년 수업은 그래도 좀 뭐 그것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 개인적으로 한 사람 정도는 굉장히 잘했는데 나머지 사람 중에서 이걸 A를 어떻게 나눠야 되나. 내가 진짜 다 열심히 하는데 안 빠지고 들어오는데 좀 빠지기라도 했으면 내가 좀 빼버리면 되는데 다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7명이. 그래가지고 궁금했는데 그때 4학년 수업은 더 했어요. 3명 듣는데 세상에 35%는 한 사람만 A를 주라는 거예요. A성은. 그게 교육적으로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엄청 강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왜냐? 아니, 3명 듣는데 한 사람만 A 받으면 나머지 두 사람은 할 마음이 생기냐 이거죠. 애초에 이 교육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나의 예술 같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얘기했더니 이제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 사람이 해냈어요. 뭐 좋은 장건 아니지만 예, 제가 세계 상위 6%니까 제 말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부터 제 예상되는 건 아마 제 수업은 좀 소수 강좌가 되겠지, 물론. 그러나 이제 그 수업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소수 강좌에서 소위 다 A를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듣고 싶은 분들만 신청하소. 자, 저 빨리 이거 하고 맞춰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느 데이터에 분류될 거냐. 그래서 물품 고객 여부나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특히 공공정책에서는 우리가 범주형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만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이제 세 꼭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 돌이켜보면 지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지도 학습 말씀을 드릴 건데, 핵심은 뭐냐 하면, 자, 지도 학습이냐 비지도 학습이냐의 핵심은 우리가 학습, 즉 데이터 안에 우리가 정답, 혹여나 레이블, 라벨이라고 해요. 레이블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소위 컴퓨터, 즉 AI한테 입력 데이터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떤 분류를 하거나 패턴을 찾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비지도 학습을 다른 말로 우리가 패턴을 탐색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규칙을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나눌 때랑,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두 분류로 나눈다면, 저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 모자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고, 막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옷 색깔로도 나눌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을 데이터를 그냥 다 그대로 모델에 던져주고, 두 집단으로 나누러 가면 전혀 다른 걸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뭐 고양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 답은 AI가 스스로 패턴을 탐색해서 하는 거지. 뭐 같은 색깔끼리 묶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군집화라는 게 있고요. 이게 다 이제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차원 축소, 디멘전 리덕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군집화는 간단히만 지금 오버뷰를 말씀드릴 겁니다. 뒤에서 제가 차근차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군집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은 고용 서비스니까 그냥 고객이라고 할게요. 고객의 어떤 특성을 분류해서 이거를 비슷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거, 묶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VIP 고객을 그럴 때 많이 씁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뭐 소위 우리가 군집화를 쓸 때 만약에 정책에 쓴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청년 실업을 높여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지도학습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던 변수를 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 찍어 던져봐. 지금 막 한 60만 명 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지. AI로. 그래서 이 줄 중에서도 특성에 따라 나눌 거예요. 그 실업자들 중에서도. 그러면 그 분류에 나눠서 정책적으로 맞춤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차원 축소 마지막 요까지 말씀드릴게요. 차원 축소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변수에 여기서는 변수, 다른 얘기로 차원이라고 표현해. 자, 변수가 너무 많을 때 줄이는 거예요. 왜 줄이냐? 핵심적인 정보만 남게 하려고. 추출이라고 쓸게요. 자,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직을 예측하는데 뭐 머리카락의 길이라든 이런 쓸데없는 변수는 필요가 없잖아요. 걔네들을 다 빼고 정말 신적인 정보만 추출해서 어떤 분석을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차원 축소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비지도 학습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오늘 배웠던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우리가 학습의 방법에 따라서 지도 학습을 분류했고 비지도학습을 분류했고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을 분류하는 것들은 각각 답을 주어주느냐 아니냐 그걸로 분류를 한 거고 지도학습은 회계와 분류가 있고 비지도학습은
군집하나 차원 출토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얼른 가셔서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아유 고마워요. 또 이런 말까지 해주고.